안녕하세요. 파이팅 홍콩TV입니다. 오늘부터 위험물 산업기사 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 일반화학부터 시작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일반화학은 상당히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강의는 오로지 위험물 산업기사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강의이므로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험생들도 요령껏 공부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 그 요령껏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저희 강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위험물 산업기사 일반화학 그 첫 시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위험물 산업기사 일반화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개념들을 아실 필요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물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물질은 혼합물과 순물질로 분류가 됩니다. 혼합물, 일반적으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섞여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다른 순물질이 섞여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섞여있는 물질들을 분리가 가능합니다. 이런 혼합물에는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이 있는데 균일 혼합물은 잘 섞여있는 것, 일반적으로 설탕물, 소금물 생각하시면 되고요. 불균일 혼합물은 잘 안 섞여있는 것, 흙탕물, 대표적 이런 물질들이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균일 혼합물은 모두 균일하게 혼합되어 있어 각 부분마다 차이가 없다. 혼합물에 여기나 저기나 여기나 저기나 차이가 없는 혼합물을 뜻하는 것이고 불균일 혼합물은 그러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하고 저기하고 다른 것들이죠. 그런 것이 불균일 혼합물이다. 자, 재결정이란 개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수용액 속에 다른 불순물이 있는 경우 용해도의 차이를 통해 분리시킬 수 있는데 자, 온도 변화를 주게 되면 용해도가 다른 물질이 결정이 되어 분리되어 나오도록 하는 방법을 뜻합니다. 재결정, 다시 불순물이 있는 경우 용해도 차이를 통해 분리시키는 것, 온도 변화를 통해서 용해도가 다른 물질이 결정이 되어 분리되어 나오도록 하는 방법을 뜻한다. 예를 들어 질산칼륨 수용액에 염화나트륨이 있는 경우 염화나트륨을 분리할 때 온도 차이를 주어서 온도에 따라 용해도는 바뀌게 되어 있거든요. 온도 변화에 따라서 용해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즉 덜 녹게 되는 물질이 있으면 먼저 분리되어 나오게 됩니다. 그런 방법을 재결정이라고 합니다. 문구 그대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순물질, 원소와 화합물로 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하나의 원소로 이루어진 호돈성 물질, 그 원자들 이런 거 있잖아요. Fe, O2 이런 것이 있고 여러 가지로 이루어진 화합물이 있다. 화합물 NaCl 여러 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톳 원소 물질과 하나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과 여러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이 있다. 자, 순물질은 물질 고유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끓는 점, 어는 점, 밀도 등의 물리적 성질과 각각의 화학적 성질. 물질은 그 물질 고유의 끓는 점, 어는 점, 밀도 등의 물리적 성질과 화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끓는 점 잘 아시죠? 물을 끓이면 100도가 되면 끓어오르더라. 즉 액체가 끓어올라가야 기체가 되는 온도, 이거를 다른 말로 액체의 증기압과 외부 압력이 같게 되는 점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끓는 점은 액체의 증기압과 액체 자체의 증기압과 외부 압력이 같아져서 같게 되는 점, 그래서 모두 같아지는 점, 그때부터 물이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문구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물질이 혼합되어 있으면 액체인 경우는 끓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끓는 점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체가 되어 끓어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끓는 점의 차이를 통해서 물질을 분리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는 점 잘 아시죠? 물이 어는 점 0도, 액체의 물질이 얼기 시작하는 온도를 의미하며 아까는 뭐였죠? 액체와 외부, 여기는 고체상의 물질이 액체상의 물질과 평형. 왜냐하면 어는 점은 원래 액체였다가 고체로 변경되는데 어는 점에서는 고체와 액체상 물질이 같이 평형에 이루어 있다가 순간적으로 어느 점 아래로 떨어지면 고체로 변경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체상의 물질이 액체상의 물질과 평형에 있을 때의 온도이다. 이 말도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해 두시고, 자, 이런 화합물은 화학적 방법에 의해서도 분리가 가능하다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원소와 화합물과 관련해서 배수 비례의 법칙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배수 비례의 법칙, 즉 배수에 따라 비례한다는 법칙인데, 자, 여러 원소는 서로 결합하여 화합물을 이루게 되는데 이 종류의 원소가 서로 화합하여 이 종류 이상의 화합물을 만들 때 한 원소의 일정량과 결합하는 다른 원소의 질량 비는 항상 정수비를 이룬다는 법칙입니다. 말이 어렵지만 자, 예를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H2O가 있고 H2O2가 있고 SO2가 있고 SO3가 있습니다. 두 종류 H와 O가 S와 O가 서로 화합하여 화합물을 만드는데 종류가 두 가지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2대1, 2대2, 1대2, 1대3 한 원소의 일정량과 다른 원소의 질량비는 정수비를 이룹니다. 즉 S와 O는 1대2거나 1대3을 이루거나 2대1이거나 2대2의 비를 이룬다. 항상 정수비를 이룬다는 법칙을 말합니다. 이건 기억해 두셔야 될 게 두 종류의 원소가 화합하여 두 종류 이상의 화합물을 만들 때 한 원소의 일정량과 다른 원소의 일정량은 어떠한 비를 이룬다라는 법칙입니다. 다음 물질의 상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체,
액체, 기체, 상식적으로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가장 먼저 기체의 법칙을 알고 계실 필요가 있는데요. 보일의 법칙, 학교 다니실 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부피는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에 반비례한다. 그걸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죠. 반비례하려면 이렇게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압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V값은 작아지니까, 그죠? 압력에 반비례한다. 반비례는 이렇게 씁니다. 뭐 분의 1 서로. 근데 만약에 P와 V를 곱하면 P, V는 일정 K가 되잖아요. 언제나 일정한 상수가 된다. 그래서 이런 식이 가능해집니다. 이것도 P고 P1과 PV 어차피 둘 다 K니까 P2와 V2를 곱해도 둘 다 K잖아요. 그러니까 두 값은 같다는 게 성립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압력이 꽉 높으면 부피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압력이 높으니까. 꽉 누르니까 쪼그라들잖아요. 그죠? 자, 어떻게 문제는 나오느냐. 1기압에서 2리터의 부피를 차지하는 어떤 이상기체를 온도의 변화 없이 온도가 동일할 때 조건이기 때문에 압력을 4기압으로 바꾸면 부피는 얼마가 되겠는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1기압일 때, 그죠? 부피는 2. 는 4기압일 때 부피는 뭔지는 모르겠어요. 물음표 X 했더니 어쨌건 이건 값이 같아야 되잖아요. 2는 그럼 여기는 0.5리터가 되는 거죠. 1기압일 때 2리터짜리는 압력을 4배로 증가시켰더니 4배로 쪼그라들었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충분히. 그래서 구하는 부피는 0.5리터이다. 이런 문제, 보일의 법칙 전혀 어렵지 않게 상식적으로 생각하셔서 반비례 가는 게 이렇게 거꾸로 된 몇분의 1 형태로 식이 세워진다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샤를의 법칙. 부피는 압력이 일정할 때, 이번에는 압력이 일정합니다.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기체는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증가하죠. 그러니까 비례한다. 그래서 부피는 온도를 T라고 치면, 뭐 이건 상수입니다. 어떤 K2 상수가 있으면 온도가 높아지면 이 숫자가 커지면 이 숫자도 커지죠. 비례한다는 이렇게 쓰죠. 이때 T는 절대 온도를 뜻합니다. 절대 온도는 섭씨에다가 273을 더한 온도를 절대 온도다. 섭씨가 30도면 절대 온도는 303도가 되는 거겠죠. 303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T를 만약에 나눠봅시다. 양쪽에. 그러면 V1, T1은 어떤 상수가 되죠. 상수는 V2, P2도 똑같잖아요. 상수는 같기 때문에 결국 그래서 이런 식이 성립한다. 그렇죠? 아까 위에서 본 보일의 법칙과 샤를의 법칙을 합하면 보일 샤를의 법칙 잘 안 보이는데 P1, V1 나누기 T1은 P2, V2 나누기 T2가 된다. 보일 샤를의 법칙이 성립한다. 여기까지 유도가 됩니다. 그죠? 보일의 법칙과 샤를의 법칙 각각 존재하지만 합하면 보일 샤를의 법칙. 자, 아보가드로 법칙도 있습니다. 모든 기체는 온도, 압력이 같다면, 이번엔 온도도 같고 압력도 같아요. 그러면 같은 부피에 같은 수의 분자를 가진다는 법칙. 즉 부피는 몰수에 비례한다는 법칙. 즉 많으면 많을수록 그 분자 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몰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비례하여 부피도 커진다라는 법칙이죠. 자, n을 몰수라고 생각한다면 몰수라는 건 결국 개수잖아요. 하나의 개수의 단위가 몰수라고 썼으면 몰수에 따라서 비례하여 증가한다. 그렇죠? 이것도 나누면 일정한 상수가 된다. 앞에 샤를의 법칙과 비슷한 모양이죠. 따라서 V1 나누기 n은 V2 나누기 n2가 성립한다. 상식적으로 이 모든 법칙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부피는 온도에 비례하고, 여름에 온도가 높아가면 부피가 빵빵해지죠. 압력으로 공기를 빡빡 누르면 줄겠죠. 그만큼 꽉 줄고, 그리고 몰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분자수가 많으면 그냥 일반적인 양적인 문제예요. 몰수가 많으면 그만큼 부피도 많겠죠. 이해가 어렵다면 공식만 간단히 암기하셔도 됩니다. 보일 샤를의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 모두 공식만 암기하셔도 되고 상식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다음 이상기체 방정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는 이상기체 방정식을 가장 많이 씁니다. 이상기체 방정식은 위에 여러 가지 기체의 법칙을 합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합해 놓은 것이다. 단 이상기체란 분자들 사이의 인력을 무시한 가상의 기체. 실제로는 그런 기체가 존재하지 않지만 분자들 사이의 인력을 무시한 가상의 기체다. 뭐 그냥 그런 말이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이상기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법칙은 V는 nRT 나누기 P다. 이거를 모두 합해놓은 것과 비슷합니다. 부피는 온도에 비례했고 압력에 반비례했습니다. 요 모양 그대로 들어가 있죠. R은 기체상수 0.082 리터 몰 요거죠? 요 단위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적어도 0.08이라는 건 확실히 암기해 두시고 하셔야 합니다. 기상수 0.082. 그리고 N은 몰수거든요. 몰수는 곧 뭐냐?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누면 분자량이라는 게 1몰이 있을 때의 질량이잖아요. 그러면 전체 지금 얼마만큼의 질량이 있으면 몰수의 1몰에 따른 질량을 나누면 총 몇 몰이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N은 W 나누기 M이고 이게 곧 몰수죠. 즉 부피는 몰수와 온도에 비례하고 압력에 반비례한다는 의미이다. 아까 몰수와 온도와 게 비례하는 게 아보가드로 법칙이고, 그죠? 그 다음에 보일 샤를의 법칙 다 들어가 있는 거죠. 한꺼번에 써놓은 것이 이거 다름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피 온도가 일정하다면 압력과 몰수는 비례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죠? 부피와 온도가 일정하면 압력과 몰수는 비례하죠. 요거 같으면 압력과 몰수는 이게 커지면 위에 것도 커져야 되잖아요. 그죠? 자, 문제를 풀 때 구하는 부피, 이건 요령인데 단위가 리터이면 질량은 그램으로 놓고 몰수는 몰로 맞추고, 만약에 세제곱
제곱미터이면 훨씬 큰 단위잖아요. 질량은 1000배, 킬로그램, 몰수는 킬로몰로 맞추고 풀면 나중에 단위를 변형할 필요가 없다. 변환할 필요가 없다. 그건 하나의 풀기 위한 요령인 거죠. 자, 압력의 경우 여기 압력을 P라고 넣어야 되잖아요. 보통 1기압, 2기압 하기 때문에 그냥 보통 1, 2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기압 단위가 아니라 수은주라고 하죠. mmHg. 그거는 762 1기압이기 때문에 단위를 변환하면 돼요. 750인 경우에는 760분의 750기압이 되죠. 760분의 750기압으로 대입해서 변경해서 압력 단위 P에 대입하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문제니까 여기서 잘 이해해 두시고 혹시 확실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풀면서 저절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돌턴의 부분 압력의 법칙 살펴봅니다. 기체 전체 혼합물의 압력은 각 성분들의 부분 압력의 합, 이게 중요하죠. 부분 압력의 합이라는 법칙이다. 즉 A 기체와 B 기체가 섞여 있는 경우 두 기체의 혼합물의 압력은 A 기체 압력과 B 기체의 압력을 합한 값이 된다. 두 기체의 압력은 A 기체의 압력과 B 기체의 압력을 합한 값이 된다. 자, 문제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 요 정도만 이해해도 충분히 많은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자, 질소 2몰과 산소 3몰이 혼합된 기체 전체 압력이 10이다. 그러면 질소의 압력은 4기압이고 산소의 압력은 6기압이라는 뜻이에요. 즉 2몰, 3몰 섞여 있잖아요. 그죠? 2몰, 3몰. 각 기체의 부분 압력을 구하는 식은 질소의 부분 압력은 전체 압력에서 전체 기체의 몰수 분의 질소의 몰수, 질소가 얼만큼 차지하고 있는가를 곱하면 된다. 질소의 부분 압력은 전체 압력이 지금 10이잖아요. 곱하기 질소의 몰수는 2몰, 전체는 몇 몰? 5몰. 이렇게 되죠? 그러면 2 곱하기 2는 4기압이 되는 것이죠. 이 공식을 기억해 두시면 부분 압력 쉽게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다음으로 기체 분자의 확산 속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은 기체의 운동 에너지는 시료의 절대 온도에 비례합니다. 근데 온도가 높으면 그만큼 에너지가 높다는 뜻이죠. 근데 온도가 같다면, 그죠? 여러 기체들의 운동 에너지는 동일하다 할 것인데 에너지가 같다면, 에너지가 같고 운동 에너지도 같다면 가벼운 입자가 더 빨리 날아갈 거잖아요. 무거운 건 잘 안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가벼운 입자의 속도가 빠르다라는 것을 도출해낼 수가 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기체는 가벼우면, 온도가 같다면 가벼운 입자일수록 더 빠르다. 무거울수록 느리다. 상식적이죠? 그죠? 이를 통해서 두 기체의 확산 속도랑 확산이 빠르게 된다는 것은 빨리 퍼져나간다는 뜻이니까 가벼울수록 잘 확산돼 나간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질량 간의 관계를 도출해낼 수 있다. 그것을 그레이엄의 확산 속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레이엄의 확산 속도의 법칙이고 이 공식을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그냥 암기해 두시면 돼요. 상식적인 거니까 V1 기체, V2 기체가 있는데 각 기체의 확산 속도를 V1 나누기 V2 했더니, 그죠? D1, D2. D1, D2는 각 기체의 밀도예요. 밀도는 뭐와 관련이 있죠? 부피와 같고 질량과 관계가 있죠? 분자량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결국. 사실은 요거와 다름이 아니에요. 밀도라는 건 같은 부피에 있을 때 얼마만큼 있느냐니까 같은 부피는 어차피 나머지 없어져 버리면 결국 요거만 남잖아요. 밀도 또는 분자량의 루트 값을 씌운 거. 이런 공식이 만들어지더라. 이걸 달리 생각하면 가벼운 애가 더 가볍고 빨리 날아가고 무거운 애가 반대로 덜 날아간다. 그걸 이해하시고 요거를 B1 나누기 B2는 D2 나누기 D1, M2 나누기 M1 그걸 뒤집은 거에 루트 값을 씌운 값으로 계산하면 구해줄 수 있다. 이 확산 법칙의 공식을 이해해 두시고 나중에 문제에서 비슷한 문제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V2의 확산 속도는 얼마인데 걔가 V2의 질량이 얼마이더라. M1의 M1 첫 번째 기체의 질량이 얼마일 때 그러면 얘의 첫 번째 기체의 확산 속도는 얼마인가. 그러니까 요거 나머지 세 개를 두고 요거 하나를 구하거나 뭐 어떤 거 세 개를 두고 하나를 구하거나 그런 문제가 나온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요 공식만 이해해 두고 있으면 암기해 두고 있으면 쉽게 구할 수 있다. 미지의 기체의 분자량도 구할 수 있죠. 분자량 M을 모를 때 요 나머지 세 개가 주어지면 M을 구할 수 있다. 자, 다음 물질의 성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은 각 고유한 성질을 가지는데 물리적 화학적 성질을 가진다. 물리적 성질과 화학적 성질을 모두 가진다. 상식적인 말이죠. 자, 물리적 변화란 물질의 상태는 변화하나 그 조성이 변하지는 않아요. 상태만 변화하는 것, 조성은 변하지 않는 것. 즉, 소금이 물에 녹지만 물이 증발하면 다시 소금이 되는 거죠. 부탄은 가스지만 액체 상태로 존재해요. 그렇지만 그 조성이 변하지는 않아요.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 그것이 물리적 변화죠. 화학적 변화란 조성 자체가 변해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죠. 대부분의 화학 반응을 보면 반응 전과 반응 후는 전혀 다른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화학적 변화란 물질의 조성 자체가 변하는 것. 물리적 변화란 물질의 상태는 변화하나 조성이 변하지 않는 것. 두 개를 구분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변화라는 게 있는데 상태가 변하는 거예요. 물질의 상태가 바뀌는 거.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면서, 그러니까 물이 얼었다가 녹았다가 증발했다가 다시 물이 됐다가 어는 것. 쉽게 그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주로 뭘 통해서 열을 받아서 열을 흡수하거나 방출하여서 방출해서 상태가 변하는 것이다. 그럼 열을 흡수 방출 관련해서 열량을 알 필요가 있는데, 자, 이 개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비열, 물질 1g을 1도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을 말한다. 물의 비열은 그래서 1, 물이 1g을 1도 올리기 위해서는 열량이 1이 필요한데 그것을 비열이라고 한다. 그죠? 열 용량은 이거는 1g인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든 온도를 1도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 양을 모르는 온도를 1도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1g
1g을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먼저 구한 다음에 몇 g이 있는지를 곱하면 되죠. 그래서 비열과 물질의 질량을 곱한 값이 된다. 그것이 곧 열용량이다. 그죠? 자, 열량은 먼저 측정해보면 현열이 있습니다. 물질이 상태 변화 없이 온도가 올라가는데 필요한 열량. 물이 있는데 물을 쭉 끓이면 그냥 계속 온도가 쭉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딱 끓으면 기체가 되잖아요. 근데 끓일 때까지는 온도가 필요하죠. 에너지가 필요하죠. 이 올리는데 상태가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지 않고 온도만 올라가는데 필요한 것을 주로 현열이라고 합니다. 잠열은 이때 온도가 변화 없이 갑자기 기체로 돼서 증발하기 시작해요. 온도 변화 없이 상태가 변화하는데 필요한 열량. 이것을 잠열이라고 한다. 그죠? 근데 물을 끓여가지고 물을 온도를 쭉 올려가지고 만약에 기화를 증발시킨다까지 하면 그곳에 온도를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그 다음에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열량 모두가 필요하다. 그것을 합하면 물을 끓여가지고 물에 열을 가해서 기화시키는 모든 열량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현열은 되게 간단하죠. 비열이 있죠. 비열.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니까 1g을 1도. 그러니까 몇 g 있느냐? 그램 사이 곱해주면 되죠. 1도 올리는 거니까 몇 도 올리느냐? 그래서 질량, 비열, 온도 변화를 모두 곱하면 현열을 구할 수 있고, 잠열은 이때 상태 변화에 필요한 기화열 또는 용해열, 그러니까 1g 또는 1kg을 상태를 변경시키는데 필요한 열량에다가 그런 물질이 얼마만큼 있냐? 그냥 질량을 곱해주면 된다. 쉽게 기화열, 용해열에다가 질량을 곱해주면 잠열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용액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용액은 2가지 이상 물질이 균일하게 혼합되어 있는 상태의 물질이다. 2가지 이상, 하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물질이 균일하게 혼합되어 있는 상태의 물질을 용액이라고 합니다. 용액에 용질과 용매로 나눌 수 있는데, 용질은 녹아 들어간 소량의 물질, 용매는 녹이는 물질로 다량의 물질. 물이 이만큼 있으면 이만큼 있죠? 여기에 소금이 요만큼 들어가잖아요? 그럼 소금은 용질, 이만큼 있는 물은 용매, 요 녹아 들어간 전체가 용액.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용액은 농도가 중요합니다. 그 농도가 여러 가지로 불려요. 근데 그 중에 몇 가지 반드시 알아야 될 개념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량 백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용액의 그람수 분의 용질. 용질이 뭐죠? 녹아 들어간 소량의 물질의 그람수 곱하기 100. 그러니까 둘 다 질량이니까 W분의 W, 웨이트분의 웨이트예요. 이것을 질량 백분율, 전체 용액 중에 얘가 몇 프로 있는가, 몇 그램 들어있는가 뜻이에요.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면 더 이해가 쉬울 텐데, 황산구리 결정. 황산구리인데 이것은 잠깐만요. 작은 거, 그쵸? 이것도 작은 거 고쳐주셔야 될 것 같네요. 그쵸? 작은 거. CuSO4OH2O 20g을 물에 100g, 물 100g에 넣는 경우 몇 g의 황산구리 용액이 되는가? 황산구리, 이거 작게 용액이 되는가? 그죠? 근데 구리의 분자량은 160, 1몰당 160g이다. 문제에 주어졌습니다. 용액의 농도는 용질의 질량 나누기 용액의 질량이죠. 그죠? 용액의 질량은 알죠? 25g을 100g에 넣었으니까 그러면 125g이잖아요. 그죠? 125g 분의 용질의 질량인데, 용질은 황산구리니까 CuSO4, 그죠? 얼마만큼 차지하는가를 구하면 찾을 수 있다. 즉, 전체 황산구리 결정에서, 결정 25g이죠? 그 중에서 CuSO4가 얼마만큼 들어있는지를 알면 된다는 뜻입니다. 자, 황산구리의 분자량은 1몰 있을 때 160g이고, 물은 5개가 있죠? 5개, 물 5몰의 질량은 90g이 되죠? 왜냐면 1몰당 18g이니까 5개가 5몰 있으니까 90g. 합하면 전체 250g인데, 250g 중에 원래 황산구리는 160g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황산구리 전체 이것이 25g이 들어있다면 황산구리는 16g이 들어있겠죠? 즉, 160 대 250은 x 대 25니까 x는 16g이다. 그러면 전체가 뭐죠? 용액은 125g. 그 중에 황산구리 자체는 16g만 들어있다. 그래서 16, 125 곱하기 100 했더니 12.8% 중량 퍼센트가 되죠. 이렇게 중량 퍼센트가 되더라. 이렇게 해서 몇 퍼센트? 12.8%의 황산구리 용액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몰 농도.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몰 농도. 용액이 1리터 있을 경우, 1리터 있을 경우 용질은 몇 몰이 들어있느냐. 즉, 용질의 몰수. 용액 1리터에 몇 몰이 들어있냐가 몰 농도입니다. 1리터에 1몰이 들어있으면 1몰 농도. 1리터인데 2몰이 들어있으면, 용질이 2몰 들어있으면 2몰 농도가 되겠죠. 이렇게 쓰죠. 잘 기억해 두시고, 계속 나오는 개념이니까 반드시 암기해 두시고. 자, 랄 농도라는 게 있어요. 랄이 하나 더 붙었죠? 이것은 용액이 아니라 용매예요. 용매 1kg당. 용매 1kg당 1000g당, 그러니까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 용매의 1kg에 얼마만큼의 용질이 녹아있느냐. 둘 다 용질이 얼마만큼 들어있냐. 보통 농도는 용질에 관련된 거잖아요. 용질의 그람수냐, 용질의 몰수냐. 그람수면 보통 질량 백분율이고, 몰수면 몰농도거나 몰랄 농도인데, 그때 분자가 용액이냐, 용액의 부피냐, 용매의 질량이냐에 따라서 몰농도와 몰랄 농도가 달라집니다. 다음으로 ppm, 용액의 질량, 용질의 질량. 아까 질량 백분율과 동일한 건데 100만 년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용액이 아주 크고 그 중에 용질이 아주 적게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냥 퍼센테이지 곱하기 100 하면 0.000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숫자가 너무 작아 보이니까 10에 100을 곱하는 게 아니라 10에 육승을 곱해. 그러면 아주 실제 퍼센트로 따지면 0.00006%지만 이거를 그만큼 10의 4승을 더 곱해주는 거니까 10의 6승이 되니까 6 ppm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0.0000을 쓰는 수고를 덜어줄 수 있다. ppm은 훨씬 작은 단위다. 아주 조금 있을 때 쓰는 단위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용해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해도 얼만큼 잘 녹아 들어가냐, 즉 정해진 온도에서 용매에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을 의미합니다. 시간과는 상관없어요. 시간은 뭐 무한히 흐르더라도 일정량 녹는 양을 초과해서 더 녹진 않습니다. 시간과는 무관하고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 최대치를 의미한다. 통상 100g, 용매 100g에 최대한으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 수를 의미합니다. 단위는 여러 가지 수가 있다.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다. 용매의 부피에 따른 용질의 질량으로 표현하는 경우 뭐 리터당 그람으로 쓰기도 합니다. 뭐 이건 단위에 따라 그때그때 변경 가능한 거지만 통상적으로는 용매 100g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 수를 의미한다. 즉 용액 100g의 용해도가 100인 경우, 이게 무슨 말이냐, 용액 100g에 있을 때 용질이 100g 녹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되죠. 근데 용액이 100g이에요. 용해도가 100인 경우 용매가 100일 때 용질이 100이란 뜻이니까 용액이 100이면 용매가 50, 용질이 50이란 뜻이죠. 왜냐면 용액은 용매 더하기 용질이니까 용해도가 100이다 그러면 용매와 용질이 1대1이란 뜻이에요. 얘가 100g일 때 얘도 100g 녹을 수 있다는 뜻이니까 1대1. 1대1로 용매와 용질이 1대1인데 그럼 용액을 반으로 나누면, 그죠? 100을 반으로 나누면 용매 50, 용질 50이 되겠죠. 즉 용매가 100이고 용해도가 50인 경우, 그죠? 그러면 50까지 녹을 수 있다는 의미, 100에 대해서 용질이 50g이라는 뜻이고, 그러면 용액은 합하면 150g의 용액이 된다는 의미죠. 이제 이해하시겠죠? 자, 용매 100g에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수다. 그러니까 용해도가 100이라면 용매가 100g이면 용질도 100g이란 뜻. 즉 반응이 1대1이란 뜻이에요. 1대1. 1대1 비율로 녹는다는 뜻이에요. 용매가 100이고 용해도가 50이면 용매가 100이란 뜻이면 용질은 50이란 뜻이에요. 50, 용해도가 50이니까 얘에 대한 50g 녹는다는 뜻이니까 용액은 총 150g이 된다. 자, 나중에 차차 또 나오겠지만 이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극성 분자는 비극성 용매에 잘 녹는다. 뭐가 비극성 분자고 뭐가 비극성 용매인지는 추후에 관련된 부분에서 다시 강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비극성 분자는 비극성 용매에 잘 녹는다. 극성 분자는 극성 용매에 잘 녹는다. 이온 화합물은 극성 용매에 잘 녹는다. 왜냐하면 이온 화합물들은 보통 이온이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을 띠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극성을 띠기 때문에 극성 용매에 잘 녹는다. 뭐 비슷한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비극성 용매, 이것이 대표적인 비극성 용매예요. 벤젠이죠. 사염화탄소, 그죠? 물, NaCl, 에탄올이죠. 극성 분자는 극성 용매에 잘 녹고 비극성 분자는 비극성 용매에 잘 녹는다. 극성 용매는 이온 화합물 대표적인 거. 물은 그래서 곧 극성 용매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비극성 용매는 비극성이다. 극성과 비극성은 어떤 분자가, 어떤 용매가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띈다는 뜻이에요. 극성을 띠기 위해서는 서로 대칭적이지 않아서 나중에 어떤 부분이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 으로 쏠린다는 뜻이고, 비극성이라는 것은 그 대칭점이 없이 서로 완전히 상쇄돼서 대칭을 이루는 모양을 갖고 있거나 어떤 식으로든 어떤 방향으로 접어든 힘이 상생된다, 이런 뜻이면 될 것 같아요. 자, 현 단계에서는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극성, 비극성 분자, 용매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추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몰 용해도 볼게요. 몰 용해도의 경우 리터당 녹을 수 있는 몰수, 리터당 얼만큼 녹아 있느냐, 리터당 1리터가 녹아있으면 몰 용해도가 뭐 1리터에다가 1몰이 녹아있을 수도 있고 1리터에다가 2몰이 녹아있을 수도 있고, 그죠? 1몰 농도만큼 녹아있다, 2몰 농도만큼 녹아있다, 그죠? 일정한 몰 농도랑 당연히 같잖아요. 리터당 몇 몰이 있는지가 그냥 농도인 것이고, 얼마만큼 1리터당 2몰 농도, 그러니까 2몰까지 녹을 수 있다. 그것이 몰 용해도, 최대 2몰까지 녹을 수 있다, 그죠? 그런 뜻인 거죠. 자, 용해도 곱이 문제가 가끔 나오는데 여기서는 좀 어렵긴 하겠지만 일단 여기서는 이런 것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나중에 평형상수를 배우고 나면 그닥 어렵지 않은 개념인데 용해도이라는 것을 여기 나오기 때문에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다시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다. 자, 용해도 곱은 최대로 녹았을 경우, 최대로 다 녹였을 경우 양이온의 몰농도와 음이온의 몰농도의 곱을 의미한다. 양이온의 몰농도와 음이온의 몰농도의 곱을 의미한다. 용해도 곱상수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곧 용해도만큼 녹았을 경우에 평형상수를 의미해요. 그럼 평형상수가 뭐냐? 평형상수, 물질이 평형이라는 걸 이뤘을 때, 평형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물질이 반응해서 이런 물질이 만들어지죠. 반응을 뚝 지나고 나면 더 이상 반응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죠?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근데 실제로는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요 반응과 요 반응도 일어나게 돼요. 이걸 정반응, 역반응이라고 하죠. 역반응이 일어나는 경우가 가역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요 반응도 일어나고 요 반응도 일어나는데 마치 요거 속도가 똑같아가지고 마치 아무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 그것을 평형이라고 하거든요. 평형상수는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반응물이죠. 반응물. 이걸 예를 들어 A, 잠깐만요. 반응물 A 더하기 B 했더니 C, D가 만들어지더라고요. D 대문자 만들어지더라. 생성물이 있고 반응물 있잖아요. 반응물 각 하나의 몰농도, 가능 하나의 몰농도, 이런 반응식이 있을 때 요 앞에 거를 승으로 곱해요. 요 뒤에 거를 승으로 곱하고 생성물의 몰농도에다가 앞에를 승으로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즉 요런 반응식이 있을 때 일정한 상수가 만들어지는데, 그죠? 그 상수를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돼요. 이 공식을 암기해 두셔야 돼요. 평형상수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걸 이해해 두시고 나중에 평형 가면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현 단계에서는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건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평형상수를 먼저 생각하면 AB 플러스 BB, CC 더 DD라는 반응이 있을 경우 평형상수
K를 구하는 식은 그죠? 반응물의 A의 A승, B의 B승, 분의 C의 C승, D의 D승으로 구한다. 근데 이럴 경우 상수를 구할 때 만약에 고체인 물질이 있잖아요. 고체인 물질일 경우는 그 몰농도를 넣지 않고 그냥 1을 넣어요. 근데 평형상수를 구하는데 용해도 같은 경우는 녹이는 물질은 1이잖아요. 다 고체잖아요. 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1이다. 그리고 남는 건 얘는 1 곱하기 1이니까 남는 건 위에 거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분자가 1이 되니까 몰농도의 곱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용해도 곱상수 남는 것에 얘와 얘의 C의 D승 곱만 남았기 때문에 그냥 곱상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평형산수의 다름 아닌데 분모가 1이기 때문에 없애서 얘만 남아서 그냥 곱상수라고 불러요. 일반적인 평형상수식과 다르지 않다.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K는 C, D에 D 이렇게 된다. 다 기억하시기 어렵다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냥 이건 설명이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된다. 현재 이 단계에서는 용해도 곱상수는 이렇게 된다. 그죠? 곱상수는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자, 다음 알아둘 것 해리도인데 해리도는 해리, 즉 분해된 분자의 수와 분해되기 전에 분자의 수의 비율이다. 그러니까 얼만큼 분해되었느냐, 그죠? 얼만큼 분해되었느냐. 약산의 경우 물에 아주 조금 분해되는데 그 해리도를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즉 A는 루트 KA 나누기 C이다. 해리도는 상수가 있고 몰농도다, 그죠? 상수 나누기 몰농도에다가 루트 값을 하면 해리도가 구해진다. 이 공식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 용해도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겠죠? 자, 온도가 높아지면 통상 고체의 경우는 온도가 높아지면 잘 녹아요. 용해도도 그만큼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근데 온도가 높아지면 용해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정도를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어떤 고체가 용해되는 경우 그 변화가 흡열 반응인 경우, 흡열이 뭐죠? 열을 흡수한다는 뜻이죠. 즉 열을 더했더니 어떤 물질 열을 더했더니 용해가 됐다. 열을 넣었더니 더 잘 녹는다 식으로 성립한다. 이게 흡열 반응이죠. 용해가 흡열 반응. 열을 넣었더니 더 잘 된다. 그러니까 용해가 되면 열을 흡수했기 때문에 용해의 온도가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즉 열이 더 들어가면 이쪽에 왼쪽에 열을 더 많이 넣으니까 재료를 더 많이 넣으니까 오른쪽으로 더 많이 나오겠죠. 용해가 더 잘 된다는 의미. 즉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용해가 더 잘 된다. 흡열 반응인 경우 온도가 높아지면 용해가 더 잘 된다. 자, 여기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도 C에서 질산칼륨 포화용액이에요. 포화용액이 뭐죠? 끝까지 다 용해되어 들어갔다. 더 이상 못 녹는다 이런 뜻이죠. 100g을 용액이 100g이에요. 10도로 냉각시키는 경우 속출되는 양이 얼마인가? 질산칼륨의 양. 자,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용해도가 변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고체인 경우에는 더 잘 녹는다. 용해도가 증가한다. 여기서 60도일 때 100g 물 100g에 질산칼륨 100g이 녹는 용해도. 이게 뭐죠? 100g에 100이 녹는다. 이거를 용해도가 100이라고 하죠. 그죠? 용해도가 100이다. 용매분의 용질이에요. 용액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매 100에 용질 100이 녹으면 이것이 곧 용해도가 100이다 라는 뜻이에요. 용해도가 100이라는 뜻이 뭔 말이죠? 100g 대 100g이니까 1대1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용액이 100g이에요. 만약에 이게 용액이 200g이라면 그 안에 용매 100g에 용질이 100g 녹아있겠죠. 근데 100g이라면 용액이 100g이라면 50으로 녹아있겠죠. 즉 얼마만큼의 물질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60도 있을 경우에 용액이 100g이면 용매는 50g, 용질은 50g 이란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용해도가 100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거를 10도로 낮췄어요. 그러면 용매 100g에 용질이 20g만 녹아가는 용해도다. 그럼 뭐죠? 이게 1대5잖아요. 1대5 비율이다. 저 10도일 때 용해도에 따르면 비율이 1대5가 되죠. 자, 용액이 100g이므로 용질은 50대 50으로 이루어져 있다. 용질의 비율, 용매의 비율, 그죠? 10도로 내려오면, 그럼 여기서 물은 변하지 않잖아요? 50g, 물은 50g인데 50g 녹아있다가 1대5로 변해요. 비율이 1대5. 이게 5면 1은 뭐죠? 10이잖아요. 즉 10만큼 녹아 있을 수 있다. 10도로 낮추면 용질은 10g만 녹아 있을 수 있다. 용매는 50g. 그 말이죠. 지금 100일 때 20이니까 50일 때 10이겠죠. 그럼 원래 50에서 50이 녹아 있다가 10만 녹아 들어가 있으면 40은 밖으로 튀어나온다. 그죠? 자,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용해도가 100이란 뜻은 용질 100g에 용질 100에 용매가 100 녹아있다는 뜻. 즉 포화 용액이 100g이라면 그 안에 1대1로 들어있다. 용액이 100이면 즉 용매 50, 용질 50 이렇게 들어있다는 뜻. 자, 100g에 20만큼 녹아있다면 이건 1대5잖아요. 문제는 여기서 문제를 잘 기억하시는 거는 용질의 양, 물의 양은 변하지 않는 것. 오로지 변화하는 건 녹아 들어가 있는, 여기 잘못되어 있네요. 용매의 양이 변하지 않죠. 용매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 용매의 양은 변하지 않는데 용질에 따라서 녹았다가 안 녹았다가 덜 녹느냐 더 녹냐 이것이 변경된다. 비율을 찾으면 문제가 없다. 용해도가 100에서 20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만큼 석출되어 나온다. 석출되어 나온 양은 40g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기체의 경우에는 온도가 높으면 잘 녹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거 하나 참고로 기억해 두시고요. 자, 용해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 압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체는 압력이 증가하면 용해도도 증가한다. 그죠? 압력이 감소하면 용해도도 감소한다. 압력이 약해지면 더 이상 기체가 녹아있지 못하므로 뿜어져 나오겠죠? 사이다 병을 따면 거품이 나오는 것. 이해하실 수 있겠죠? 압력이 강할수록 기체는 잘 더 녹아 들어간다.
다음 용액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화, 불포화 용액 잘 아시죠? 포화 용액, 정해진 온도, 같은 온도에서 녹을 수 있는 최대량이 이미 녹아있는 온도 용액. 용해도만큼, 왜냐면 용해도가 녹을 수 있는 최대량이니까 용해도만큼 용질이 녹아있는 용액이다. 포화 용액. 불포화 용액은 아직 그렇지 못한 용액. 그죠? 더 녹을 수 있는 물질, 더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용액을 말한다. 자, 다음은 콜로이드 용액이라는 게 있어요. 먼저 참용액이라는 게 있는데 입자 지름이 10-7cm 이하의 용액, 보통의 용액이죠. 근데 콜로이드 용액은 입자 지름이 좀 더 커요. 용질이 입자가 더 크다. 그 입자를 콜로이드라고 하는데 입자가 큰 용액이 콜로이드인 거죠. 이런 콜로이드 입자가 분산되어 있는 용액을 콜로이드 용액이라고 한다. 보통의 액체보다는 좀 더 느낌이 물 안에 들어있는 입자가 크니까 느낌이 좀 다르겠죠. 근데 그 용액의 물과의 친화성에 따라 분류하면 소수 콜로이드와 친수 콜로이드가 있다. 자, 콜로이드 입자 중에 소량의 전해질에 의해 엉김이 생기는 콜로이드가 소수 콜로이드, 친수 콜로이드는 전해질이 다량으로 첨가되어야만 엉김이 생기는 콜로이드. 소수 콜로이드, 친수 콜로이드.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게 개념상으로 중요하다기보다는 이렇게 문구대로 이해해 두시고 뭐가 있느냐 잘 기억해 두세요. 먹물과 수나철, 악교와 녹물이 있다. 친수 콜로이드는 악교와 녹물, 소수 콜로이드는 먹물, 수나철이 있다. 자, 소수 콜로이드는 소량의 전해질에서 엉김이 생기잖아요. 엉김이 잘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친수 콜로이드를 넣어서 엉김을 방지합니다. 이러한 친수 콜로이드를 보호 콜로이드라고 하고 그 얘가 바로 먹물에서 악교가 탄소 입자의 분산에 보호 콜로이드가 된다. 먹물에다가 악교를 넣어가지고 엉김을 방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콜로이드 용액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이런 용어 정도, 그 다음에 소수 콜로이드와 친수 콜로이드가 뭐가 있고 보호 콜로이드가 있을 때 악교, 그 다음에 먹물, 뭐 이런 거 정도를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브라운 운동. 콜로이드 용액에서 관찰되는 콜로이드 입자의 불규칙한 운동을 뜻한다. 이 용어 자체를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브라운 운동이 뭐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석. 자, 반투막. 투석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뭔가를 걸러내는 느낌이죠. 투석, 반투막을 이용해서 콜로이드 입자를 전해질이나 작은 분자로부터 분리하여 정제하는 것을 말한다. 투석, 이런 느낌이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문제가 나왔을 때 객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답을 골라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적어도 이게 뭔지는 한번 들어보고 알고 있어야지 답을 찾을 수는 있겠죠. 소수 콜로이드, 친수 콜로이드 모두 그런 관점에서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다음 묽은 용액, 총괄성. 총괄성이라는 건 용액 속에 녹아있는 입자의 수에 따라 달라지는 용액 고유의 성질, 용액 고유의 성질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의 성질을 많이 가지죠. 어떤 뜻이냐면 증기압 내림, 순수한 용매, 그러니까 순수한 예를 들어 물 같은 걸 물에 비해서 뭐 용액이 들어가면 증기압은 낮아지고 순수한 용매에 비해서 뭐가 녹아 들어간 용액, 그죠? 용액이 끓는 점은 높아지고 어는 점은 낮아진다. 이런 뜻이에요. 자, 쉽게 이게 말 자체가 어렵죠. 충분히 외우셔도 되고요. 자, 증기압 내림, 끓는 점 오름, 어느 점 내림. 증기압 내림, 끓는 점 오름, 어느 점 내림. 자, 가운데 거만 오름이죠. 나머지 내림이에요. 그럼 하나 잘 기억해 주시면 나머지 것도 기억할 수 있어요. 암기하시면 되는데, 자, 쉽게 설명하면 설탕이 막 들어가 있어요. 물에 용액이 됐어요. 그 물 입자가 날아가야 되잖아요. 만약에 뭐 끓어가지고 날아가거나 하잖아요. 날아가는데 설탕 입자가 물이 이렇게 있으면 설탕 입자가 막 이렇게 껴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잘 못 날아가겠잖아요. 방해를 받잖아요. 그럼 덜 날아가겠죠. 공기적으로. 아무래도 얘가 막고 있으니까, 방해물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비해서는 덜 날아간다. 못 날아간다. 그죠? 그러면 공기 중에 활동하는 입자수도 적겠죠. 얘가 못 날아가니까 이만큼 날아갈 것이 좀 적겠죠. 입자수가 줄어들게 되므로 증기압, 요거 압력 자체가 내려가게 되고, 끓는 점은 올렸어요. 보통 같으면 이 정도 온도 에너지면 뚫고 날아가는데 앞에 막 방해물이 있으니까 요도 있는 에너지로 못 날아가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더 줘야 돼. 더 줘야지 얘를 뚫고 날아갈 수가 있겠죠. 에너지를 더 뚫고 날아가는 것이 뭐냐? 끌어오르는 거잖아요. 에너지를 더 줘야지 끌어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즉 끓는 점이 올라가게 되죠. 더 에너지를 더 줘야지 더 준 만큼 온도가 올라가고, 그래서 끓는 점이 증가하게 된다. 이걸 이해하시면 충분히 이 말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방해물이 있으니까 덜 날아가고, 방해물이 있으니까 이걸 뚫고 날아가려면 에너지가 더 필요하다. 온도가 더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현상은 용액에 입자가 많을수록, 입자가 많다는 게 뭐죠? 더 많이 들어가 있으면 농도가 그만큼 높을수록 더 심하게 발생하죠. 농도가 높으면 끓는 점 오름 현상이 더 발생한다. 끓는 점 오름은 순수한 용매에 비해서 끓는 점이 올라가는 현상. 증기압 내림은 순수한 용매에 비해서 증기압이 낮아지는 현상. 원점 내림은 순수한 용매에 비해서 원점이 낮아지는 현상.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느 점 내림을 살펴보면 어느 점 온도의 변화, 얼마만큼 내려가느냐, m 곱하기 k, 이건 상수고 몰랄 농도가에 비례한다. 몰랄 농도도, 농도는 농도죠. 어쨌거나 농도에 비례하는데 여기선 식은 몰랄 농도에 비례한다는 점. 끓는 점 오름도 마찬가지로 몰랄 농도에 비례한다. 변화니까 농도가 높으면 그만큼 변화가 크다. 그 뜻이에요. 온도의 변화니까 그만큼 변화가 크면 온도 오름이 그만큼 크다. 변화가 크면 내림이 그만큼 크다. 이런 뜻이에요. 증기압 내림도, 증기압은 P는 같은 온도의 순용매의 증기압 곱하기 X가 되는데, 몰 분율은 해당 전체 용액의 몰수분에 해당 물질의 몰수, 이걸 몰 분율이라고 해요. 전체 용액의 몰수분에
해당 물질의 몰수, 몰 분율, 어쨌거나 해당 물질이 몰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숫자가 커지겠죠. 커질수록 증기압 변화 내림도 커진다. 뭐든지 간에 어떻거나 농도 그만큼 많으면, 물질이 많으면 그만큼 변화가 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라울의 법칙. 자, 일정한 온도에서 비활성이며 비전해지는 용액이 녹은 묽은 용액의 증기압 내림은 용매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에 비례한다. 몰수에 비례한다. 라울의 법칙. 요거까지 일단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주기율표, 원소, 주기적 성질에 대해서 좀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00!